안녕하세요. 장신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용어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연구자도 헷갈리지만 기자들 아니면 일반인들도 어떻게 보면 생소한 용어일 수 있는데요. 예비 검속과 예방 구금입니다. 이걸 왜 설명하느냐? 굳이 이걸 꼭 알아야 돼? 하지만 우리가 독립운동가를 연구하거나 독립운동가의 일생을 찾다 보면 이 두 용어를 헷갈려 가지고 서술을 하거나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좀 분명하게 구별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또 김도환으로 시작해 볼게요. 김도환은 해고가 참 재밌는 부분이 많은데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틀린 것도 많고 과정도 있고 왜곡도 있고 뻥도 되게 심합니다. 오늘 제가 뽑은 해고 부분은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거죠. 자기가 이제 일제 말기에 3년에 한 번씩 예비 검속을 당해서 경찰서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한 경찰서에서 29일씩 무려 서울 시내 8개 경찰서를 차례대로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8개월 정도를 경찰서 생활을 한다는 거죠. 감옥도 아니에요. 그냥 경찰이에요. 그러면서 이 3년에 한 번씩 고등경찰이 오로지 자기가 독립운동가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잡아간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8개월씩 법적 근거도 없이 가능할까? 더구나 고등경찰이.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좀 궁금함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어떻게 맞는지, 법의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자, 법적 근거를 보면 1914년에 행정집행령이라는 게 공포가 됩니다. 이 법은 일본에서 1900년에 제정된 행정집행법을 조선에 적용한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일본에서 쓰던 법을 조선에 적용할 때 액면 그대로 갖다 쓰지 않아요. 조금씩 바꿉니다. 이 조금씩 바꾸는 이유는 대부분은 왜 그런지를 밝히는데 안 밝힐 때도 있어요. 근데 24년에 만든 법은 밝혀놓지를 않았어요. 어떤 게 차이가 나느냐? 원래 우리가 보려는 이 예비 검속이라는 부분 자체는 행정집행령의 제1조에만 해당돼요. 근데 여기에 두 번째 단서조항에 일본에서는 이 검속을 하루밖에 못하게 되는데 조선에서는 4일간 가능하게 해놓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한 14년 쓰는 동안에 경찰들이 불편함이 있었구나. 그럼 우리는 조금 조선에서는 법 제정할 때 국회의원들의 논의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집어넣겠다 라고 해서 넣은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그건 알 바는 없지만 어쨌든 좀 이 검속 기간이 길어요. 자, 그럼 1조의 내용은 뭐냐? 이런 거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 나뉘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검속의 기간이고 하나는 어떤 사람을 검속하느냐 그리고 어떨 때 검속하느냐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제목을 예비검속이라 했지만 법률적 용어는 검속, 예비가 없어요. 자, 그러면 검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하나는 이제 보호를 하는 보호검속이 있고 그 다음에 미리 사건을 예방하는 예방검속으로 나뉘어요. 이 보호검속에는 주로 이제 술주정꾼, 법률적 표현이라면 니치자로 표현되는데요. 술주정꾼 그리고 요즘은 표현을 좀 조심해야 되니까 좀 바꿔보겠습니다. 신경정신과의 치료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타 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방검속 같은 경우는 이제 폭행, 투쟁자, 폭행에 이제 사람을 때리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투쟁은 서로 이제 다투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기타 공안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아시겠지만 항상 제일 어려운 게 이 기타의 경우예요. 자, 이 구체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례를 볼게요. 아까 이제 보호검속이라 했는데 이 보호검속은 그렇게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일본의 경찰이 했다면 무조건 나쁘다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면 경찰의 본연의 기능은 치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살인범 잡고 강도 잡고 절도범 잡고 그걸 잘하면 일본 경찰이든 아니면 해방의 한국 경찰이든 아무 탓할 게 없죠. 오히려 그것보다는 다른 기능을 발휘할 때 문제가 되는데 이 이제 술 취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술주정꾼들은 대부분 말썽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 말하느냐?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길 가다가 누가 술이 취해서 쓰러져 있어요.
여름에는 뭐 좀 그럴듯하지만 겨울에는 얼어 죽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지켜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역시 검속의 대상 되는 거죠. 아니면 조금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뭐 치매가 걸리신 분도 있고, 아니면 약간 이제 좀 지능이 좀 부족해서 자기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누가 데리고 가서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도 검속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자살 미수자들. 저 사람은 지금 그냥 뭐 죽을 것 같아. 뭐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소나무에 뭔가 줄을 매달고 있어. 그럼 빨리 말려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말리고 그냥 보내면 또 일을 벌일지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서 경찰서 유치장에다가 안정될 때까지 하루 또는 사흘씩 이제 그러면 검속해서 유치를 시켜 놓는 거죠. 아니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30년 되는 게 맞는데 시골에서 가출했어요. 나 정말 배우가 되고 싶어. 아니면 뭐 극장을 가고 싶어. 가출했는데 가보니까 경성은 정말 서울에 가면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 하는 것처럼 정말 정신이 없어요. 누군가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나를 어떻게 나쁘게 하려는 사람이에요. 다행히 누가 신고해서 경찰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빨리 고향에 돌려보내야죠. 이런 사람들도 보호하는 거죠. 이런 케이스들이 보호 검속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쁜 게 아니죠. 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이제 예방 검속이라고 했을 때 이제 막 서로 이제 폭행을 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이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말려야 되는 거죠. 말려서는 안 될 것 같으면 경찰서에 데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다투고 있는 거죠. 싸움 일복진에 갔다든지. 자, 이런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사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경찰서에 집어넣어요. 물론 이건 이제 벌이 되는 건 아니죠. 일시적으로 그냥 격리시켜 놓는 거죠. 다만 문제는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싸움이 날 것 같아. 내가 예측하고 집어넣는다? 이게 항상 애매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남을 폭행했거나 아니면 진짜 싸웠거나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잡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대로 검속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야 되는데 일이 벌어진다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잡혀가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경찰의 치조를 받아가지고 재질이 나쁘면 다시 이제 검사에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적절한 훈방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가벼운 벌들을 내리게 되는 것들이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예방 검속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기타 공안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이게 참 난감한 거죠. 어떤 거냐?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보면 법의 조항이 되게 애매모호한 거죠. 그러면 경찰이 얼마든지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기 나름 거죠. 내가 봤을 때 쟤들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악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 악용의 사례, 그걸 예비검속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법적 용어는 검속이었어요. 근데 왜 예비검속이냐? 사실 이거 정확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한국에서는 1920년대 신문에서 이 예비검속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원래는 뭐 검속이라 쓰다가 갑자기 우리가 부터 사상 강해자, 어떻게 사회운동, 아니면 공산주의 운동, 아니면 민족운동,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검속을 했을 때 예비 검속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항상 뭐 아주 특정한 날은 아니지만 3월 1일 3.1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여서 집회를 하거나 기념식을 할까봐, 아니면 뭐 옛날에 유명했던 뭐 3L데이라는 게 있죠. 뭐 레닌, 로자 룩셈부르크, 칼 리프크네이트 해서 사람의 이제 세를 떠서 3L데이라고 부르는데, 이럴 때부터 청년들이 이제 집회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거 대비해서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5월 1일 메이데이 때 메이데이 행진하거나 집회할 걱정이 있으니까 미리 막아야 되겠어 하고 해서 이제 검속하는데, 이때 주로 예비 검속이라 쓰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그렇다고 뭐 동시에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힘들죠. 뭐 지역의 청년단체나 사회운동단체가 활동력이 아주 강해서 뭔가 일을 벌일 것 같아 라고 하거나, 아니면 지역의 경찰서 고등계가 의욕이 넘쳐가지고 요번에 못하게 할 거야, 아니면 이걸 뭔가 좀 막아서 사건을 만들어 보겠어 라고 할 때 예비 검속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때뿐만 아니라 뭐 어대전이라고 해서 유명한 이제 일본 천황이 즉위하는 날, 이럴 때도 이제 미리 막아버리죠. 아니면 조선군의 군사 연습을 할 때 이때도
예비 검속을 해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원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다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그 뭐 하루나 이틀 갔다는 게 무슨 문제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인권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자의적 판단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도 이 악용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공안을 해칠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도 자의적 판단이 있지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검속 기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사흘이었습니다. 이 사흘인데 원래는 사흘 안에 풀어줘야 돼요. 일본에서는 하루면 무조건 풀어줘야 됩니다. 검속의 목적이 다했으면 지체 없이 풀어줘야 돼요. 근데 조선은 사흘 안에도 안 풀어준다는 거죠. 가령 이런 경우는 있어요. 뭐 술 취한 사람은 하루면 깨죠. 그리고 이제 좀 신경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뭐 가족에 연락해서 데려가면 돼요. 근데 뭐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천재지변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 갑자기 뭐 재난을 입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하루 2, 3일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뭐 싸운 사람들도 조금 더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흘을 안 지킨다는 거죠. 특히 사회운동 관계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악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악용을 하느냐? 자기들이 이 사람들을 한번 치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기간이 문제되는 거죠. 원래 경찰의 법률을 보면 경찰은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이 사건의 혐의를 캐서 검사에 넘기기 전에 14일간 유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14일 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혐의가 없으면 무조건 풀어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14일간 엄청난 긴 시간이에요. 이때 엄청난 고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막 말대로 풀어라. 자기가 이미 사건의 조직도 다 그려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 14일만으로도 부족하다 싶을 때 또 어떻게 보면 사건 하나 만들면 수백 명씩 잡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 끝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편법을 쓰게 되는 거죠. 검속은 사흘이면 되는데 뚜렷한 혐의가 없어도 일단 야 네가 뭐 할 염려가 있으니까 잡아넣을게.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자기들이 또 신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검속은 사흘 뒤면 풀어져야 되는데 갱신이 가능해요. 풀어졌다 바로 잡아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직 그 사안이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풀어주고 나가자마자 다시 집어넣고 이걸 무한 반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일본 경찰 당국자들, 이 법을 가지고 해설했던 그러니까 경찰들이 직무에 참고할 때 어떻게 하라고 썼던 사람들조차도 악용하면 안 된다 돼 있어요. 원래 법의 정신은 그런 거 아니다. 원래 빨리 하고 보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자꾸 반복하는 것은 이 법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뭐 국민, 뭐 당시 일본 국민들 하기에도 이 법을 좋지 못하게 뭐 법치, 뭐 법의 정신 이런 것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이걸 아주 잘 쓰는 거죠. 오히려 이 검속을 반복을 하면서 시간을 무한정 확보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잡혀간 사람들은 내가 큰 죄도 없는데 가서 갑자기 뭐 추궁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면서 뭔가 계속 붙잡혀 있는 거죠. 3일 만에 나오지도 못하고. 물론 법적으로는 사흘 만에 나와요. 기록에는 절대 사흘 이상 두지 않습니다. 사흘 나갔다 다시 들어왔다 하게 되는 것들이죠. 이게 일제 시기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쁜 제도인 거죠. 이 검속 제도는 행정집행령은 1948년 4월 달에 미군장에 의해서 폐지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웃기는 거죠. 해방되고 나면 가장 악법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는데 존속돼요. 어떻게 보면 좌우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미군장과 남쪽의 군정경찰들이 그것을 악용한 면도 있는 거죠. 법은 폐지되었지만 사람들의 몸에 밴 습관들, 우리가 알다시피 과거에 경찰했던 사람들이 해방 후에도 그대로 남은 게 많습니다. 자기들 쓰던 방식대로 그대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관행, 관습이라는 명목으로 예비검속을 많이 자행했던 것이죠. 그게 가장 불행했던 사건이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전쟁 직전에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예비검속에서 민간인 학살했던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비검속이라는 용어 자체는 이 민간인 학살과 주로 관련돼서 쓰게 되는 것들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던 예방구금은 무엇인가를 간단히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방구금은 1941년 5월에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사상범을 예방구금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법에 따른 것인데요. 일제 시기에 치안유지법을 위반해서 잡혀서 집행유예를 받거나 기소유예를 받거나 아니면 가출을 하거나 만기 추록했거나 또 아니면 현재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죠. 치안유지법 그리고 전향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시 사회에 내보내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일반에 들어가게 되면 뭐 보호감호, 우리가 뭐 흔히 청송보호감호 같은 것들인데 그렇게 가는 거죠. 행정명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향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시 형무소는 아니지만 형무소에 가두는 뭐 예방교도소 아니면 뭐 보호교도소 이런 곳에 가두게 되는 겁니다. 대체로 일제 말기까지 한 41년부터 45년까지 한 100여 명 정도가 갇혀 있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목사이고 민족주의자인 손양원 목사, 뭐 사랑의 원자탄 했던 그분도 이제 이 예방구금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방구금과 예비검송을 많이 헷갈리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전혀 법적 근거를 달리하고 있다. 혹시라도 누가 물어보시면 나는 이제 예비검속과 예방구금 정도는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 하면 오, 좀 괜찮다 하는 이야기를 아마 듣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